스냅의 스포츠 장동입니다. 양민혁 선수가 드디어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을 확정 지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예상되던 이적은 올 여름에 사인하고 임대 상태에서 강원FC에 보냈다가 이제 1월에 합류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협상을 되게 잘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강원FC에 올 시즌을 보내고 지금 사인만 지금 하고 이제 정식 선수로는 1월에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 강원FC가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양민혁 선수가 준프로가 된 건 작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준프로 신분을 받고 올 시즌에 1군 전지훈련에 합류를 해서 아예 그냥 개막전부터 주전으로 활용이 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신분으로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한 5월쯤인가 내가 기억하기에 정식 선수 그러니까 프로 계약으로 전환됐고 7월 말 얼마 전에 토트넘 핫스퍼로 이제 이적을 확정 지은 건데 양민혁 경기 봤어? 경기 매주 찾아보고 있죠. 우리 김정우 PD님 같은 경우에는 양민혁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양민혁과 손흥민의 스타일이 좀 다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양민혁이 좀 더, 그러니까 손흥민은 사실상 좀 마무리 짓는 피니셔 타입에 더 가깝고 포처 형식의, 그러니까 좀 더 공격수 쪽에 가 있고 양민혁은 드리블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는 좀 더 미드필더나 드리블러 성향의 윙 성향에 더 가깝고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아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손흥민도 잘하지만 양민혁만의 스타일이 좀 있다. 뭐 그거는 선수라면 당연히 그 차이점이 있긴 한데 왠지 지금의 성향은 좀 다르긴 하지만 손흥민도 원래는 전형적인 포워드 뭐 원탑에 대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윙어로서의 스타일에서 점점점 진화하면서 지금의 시기를 맞이한 케이스라고 보고 왠지 양민혁도 지금은 좀 윙어에 가깝지만 점점점 윙 포워드 좀 더 나아가서는 또 점점 경험을 쌓으면 원톱의 성향까지도 조금 갖출 수 있는 나는 그게 오른쪽 사이드에서 이 선수가 보통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양발 드리블 하면서 상대 그 수비의 포지션 자체, 수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돌파하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우리가 잘한대지. 드리블 돌파할 때 보통은 이제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한 발로 돌파하고,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이 멈춰 있는 시간이 없어.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는 멈췄는데 공은 계속 움직이는, 난 이런 윙어들이 진짜 잘하는 윙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보통 윙에서 뛸 때 이강인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공이 본인은 속도가 거의 0에 가까운데 자꾸 터치해서 공은 움직이게 만들면 사실 수비 보는 입장에서는 공이 어찌됐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계속 움직이게 되잖아. 근데 양민혁 선수의 하이라이트 보면 공이 거의 멈춰있는 순간이 없어서 되게 좋더라고. 그런 부분을 토트넘도 좀 높게 보지 않았나. 그거 있어. 이번에 양민혁 이적에 있어서 강원FC가 좀 더 얻어낸 게 지도자 연수를 토트넘이랑 지도자 연수 연계를 했고, 그리고 유스 선수들 5명을 토트넘 아카데미로 초청해서 훈련시키는 조건이 또 있었더라고. 근데 이게 이 선수 개인에게 책정된 이적료만 60억이잖아. 맞아 60억. 근데 과연 토트넘이 도대체 양민혁한테 뭘 보고 한국 시장에 뭘 받길래 이 정도를 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뭐 스포츠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원체 좋으니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손흥민의 첫 번째 효과로 그 다음에 섹션까지 준비하는 단계로 양민혁을 찍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시아권에 대한 선수 그리고 사실 아마 고등학교 3학년이 유럽 진출을 해서 60억의 이적료를 받은 거는 아마 양민혁이 처음일 텐데 그거에 대한 그 시너지의 효과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유의 한국인들만의 그 유소년 때 보면은 오른발 왼발 양발을 잘 사용한다는 또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장점들이 점점 더 많은 선수들을 눈여겨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토트넘이 양민혁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 한편이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발을 다 잘 쓰잖아. 보편적으로 다 잘 쓰는 편이지. 나는 아마추어로 경기를 뛰는 입장에서 나도 양발을 쓰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패스 같은 경우에 양발로 다 나갈 수 있게, 이제 킥은 왼발은 좀 무릴지라도 슈팅은 왼발로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길래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발을 쓰는 걸까? 경험을 해보면 바로 유소년 그 어린 초등 시절로 10대를 보면은 주로 조금은 그 기계적인 걸 조금 강요해서 입히는 걸 잘하는 게 우리나라 스타일인 것 같고, 사실 유럽은 하나만 잘해도 된다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유럽에서 나름 유럽권에서 유학생활 해볼 때도 굳이 지도자들이 선수들한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드리블을 해야지 뭐 왼발로 왜 안 하냐, 약간 이런 질문들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유럽에선? 유럽에선. 그래서 자신 있는 쪽으로 더 극대화해서 가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훈련하고 경기를 뛸 때는 야, 여기선 이렇게 해서 왼발로 줘야지, 오른발로 줘야지, 왼쪽으로 쳐야지, 오른쪽으로 쳐야지, 야, 양발을 그래야지 다 잘 쓰지라는 얘기들을 맞아. 기본으로 계속 설명들을 하고 듣고, 훈련할 때도 잘하는 발만 더 잘하게 하는 것보다는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하는 훈련들을 입히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유년 시절에 습득력도 빠르기도 하고, 그게 이미 몸에 기계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까지도 양발을 잘 쓰는 유형의 플레이어들이 예전보다도 지금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전에도 뭐 차범근 선수도 그랬던 것 같고, 박지동 선수 뭐 일단 유명했던 우리나라에, 뭐 지금은 이제 손흥민 요런 카테고리대로 세대를 봐도 그 시대의 유럽 선수들보다는 양발을 그래도 조금 불편하지 않게 적재적소하게 사용하는 걸 잘했던 게 아시아 선수 중에서도 일본, 해외에 많이 진출했던 일본 선수들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지 않았나.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양발 얘기하면은 좀 더 중장거리 킥 같은 거나 뭐 그러니까 크로스는 왼발로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장거리 킥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라이너킥 같은 거, 스루 패스 같은 거 넣을 때는 보통 자기 주발로 넣게 되잖아. 주발로 많이 사용하긴 하지. 예전에 이관우 선수나 이관우. 백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벽하게, 그러니까 코너킥이 무조건 인스윙이 나게 그 발을 탁 해서 차는 선수들이 있었잖아. 그렇게 훈련하는 거는 그 선수들이 타고난 것도 있겠네. 아무래도 조금 더 그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고, 다들 왼발잡이에, 지금 우리나라도 왼발잡이, 이제 유소년 보면 왼발잡이에 센터백을 찾는 게 엄청 귀하게, 물론 귀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유소년 아이들을 봐도 양발잡이는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예전처럼 왼발잡이가 갖고 있는 특유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중에 디펜스 라인을 받쳐줄 만한 인재가 없다는 키워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원체 양발에 두드려지다 보니까 오른발을 잘 써도 왼발을 잘 써도 다 갖다 쓰니까, 사실 그 특유의 왼발잡이 선수들이 많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치, 우리나라가 특히. 이관우도 뭐 백지훈 선수도 그렇고, 옛날에 고종수도 그랬고, 한 발로 그 왼발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되어 있는 그 장점을 고집 있게 잘 사용하는 선수들은 요즘에 보기 좀 드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두드러지고, K리그나 이런 거 많이 봐도 요즘에는 이 선수가 특유의 뭐 완전 오른발잡이다, 뭐 완전 왼발잡이다 라고 보여지는 선수들보단 어느 포지션에서도 다 뭐 오른발잡인지 왼발잡인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치, 그러니까 플레이들이 모든 흘러가니까 뭐 그게 적어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건 양민혁 토트넘을 갔고, 양민혁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 하고 싶었냐면, 지금 수원 삼성의 박승수 선수, 그리고 지금 에피서울의 강준혁 선수,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즌의 윤도용 선수, 이제 18세, 19세 이상 드래프트 그 전에는 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청용이 중학교 중퇴하고 프로 왔어. 고요한 그랬고, 신영록 그랬고, 신영로.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의 선수들 중에 그때 당시에 그 10대 때 프로에 와서 한동원, 그러니까 그런 모교 선배예요. 중학교 모교 선배야.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특히 FE 서울 종학내 유치원으로 대표되는 그때 당시 뭐 배민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 많았고, 수원 삼성도 뭐 신영록도 있었지만 권집이야 뭐 독일에서 프로 생활하다가 온 거고.
수원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좀 덜하긴 했지만 신영루라는 대표 주자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시대가 지나간 후에 그 10대 선수들을 많이 기용하면서 FC서울이 두각을 드러낸 거는 사실 고요한 이청용 정도가 전부라고 봐야 되고, 그치. 뭐 수원 삼성도 우리가 모르지만 그 중학교 나와서 선수 생활한 선수들이 꽤 있었을 거고, 예전에 TNT에서 뛰던 선수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부천 FC에 간 적이 있었어. 부천 SK. TNT에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 83년생 선수인데. 한참 잃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학생 선수를 그 프로에 입단시킨 경우는 많았는데, 사실 우리도 지금 딱 하면서 FE 서울에서 그래서 그 중딩들 중에 누가 성공해서 하면 이청용 고요한 뭐 이 정도가 어린 선수에게 프로의 벽은 높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맞았고, 실제로 준프로 제도가 도입된 게 내 기억에 2018년부터 준프로 제도가 도입이 됐어. 그러니까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지금 골키퍼 박지민 선수가 첫 준프로였고, 그래도 준프로를 나름 적극적으로 기용하려고 했던 팀이라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준프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준프로 선수가 이 정도로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왜? 못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실제로 준프로 전환을 하고 다시 뭐 대학교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으니까. 너무 많았지. 대학교를 다시 갔다가 다시 프로를 들어오겠다는 그런 계약 조항 같은 것도 좀 있었었고, 그래서 불평불만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U22 룰 채우기 위한 준프로 도입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윤도영 같은 대전 하나, 그리고 지금 FC서울 강준혁, 수원 삼성 박승수, 뭐 강원 FC 양민혁 이런 선수들 지금 보면 확실히 이게 이들이 그냥 후반전에 가비지 타임을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10분 20분 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원하프를 뛰잖아. 거의 지금 핵심 선수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 사실 이번 세대가 이제 그 준프로 계약이라는 그 어떤 주제 안에서 조금 어떤 변화를 불일으키는 그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원래는 그 양민혁, 강준혁, 윤도영 이 선수들, 박승수 이 또래들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강준혁, FC 서울 그 친구가 제일 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상황이 전환돼서 지금 어제 양민혁으로 완전 키워드가 쏠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의 레벨 있는 선수들이 각 팀에서 나름 선두권을 달리고 팀의 어떤 핵심 일원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건, 예전에 아까 형이 말했던 진짜 그냥 어떤 때우기 위한 선수 방어용 정도인 22세 그런 뭐 준프로 계약 이런 타이틀에서 조금 이제 많이 변화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교육으로 만약에 넘어가 본다 하면 사실 이 4명의 선수는 공교롭게 변성환 감독이 이끄던 U17 대표팀 선수들이고, U17 대표팀 선수들이 아시아 예선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 근데 세계대회에서 3패를 했단 말이야. U17 월드컵 3경기를 보면 공통적인 축구를 해. 그러니까 상대에 대응하는 축구가 아니라 계속 그 미드필드에서 주도권 잡으려고 싸움하고, 그 다음에 주도권 잡은 다음에 정해진 패턴대로 공격하려고 하고, 계속 기술적인 축구하려고 하고, 점유율과 이 포지셔닝에 대한 이제 이해를 갖고 축구를 하는데, 이게 이들이 소화하기 이거보다는 한 2단계 높은 레벨이었나 봐. 그래서 나는 진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성환 감독이 너무 교육적인 측면에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 한편으로 이제 이 4명의 성과가 보이는 걸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대표팀 같은 데에서도 이 연령대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이 이런 축구를 경험했기 때문에 프로 레벨의 템포만 적응하면은 이 정도 축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지. 이런 거에 대한 네 생각은 어때? 나도 그 형이 말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교육은 뺄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게, 결국에는 18세, U18세도 그렇고 17세도 사실 딱 어떤 정해진 지도자가 뭐 프로 선수 했던 감독들이 와서 지도를 한다기보다 이제 전임 지도자, 우리나라의 협회 일원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전임 지도자,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들이 되는 또 괜찮은 지도자 군들을 뽑아서 이제 18세, 17세 대표팀 감독 코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년에 256컵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열었던 맞아. 18세 대회를 보고 나니 지도자가 이기는 축구 작년에 좀 인상 깊었던 건 계속 안 되더라도 계속 이 선수들이 지금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인지할 수 있게끔 얘기를 계속 해주고 그 플레이가 안 돼도 계속 밀어붙이면서 할 수 있게끔 복돋아주는 모습들을 그 보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이창현 감독 때이지. 맞아요. 지금 현대 전임 지도자. 전임 지도자 하고 계시고 그때 아마 끝나자마자 또 전임 지도자로 바로 가셨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 U19 대표팀 있잖아. 풀을 만들러 다니긴 했나 보더라고. 아마도 그 결과물도 좋기도 했고 선수들하고 프렌드십도 너무 좋고 이제 선수들이 또 믿고 이제 감독님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 팀이 되어가고 특히나 유소년기부터 청년기를 다 넘어오는 시기까지는 어떤 거든 교육이 잘 입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결과적으로 조금 정리를 일단 1차적인 정리를 하자면 양민혁 세대를 받고 양민혁 세대 이전에 U20 월드컵 4강을 갔잖아. 4강 같이. 이 선수들 개개인의 임팩트는 이 선수들이 훨씬 더 높았거든. 근데 정작 프로에서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자기 존재감을 발휘해 가기 시작하는 선수들은 또 이쪽 선수들이야.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U20 대표팀은 좀 더 감독의 역량에 맞게 팀이 좀 꾸려진 느낌이고 U17 대표팀은 감독이 조금 더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고 이 팀이 해야 되는 축구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을 만든 느낌이고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10대가 그 K리그가 어떤 리그인데 옛날에는 10대들이 골 못 넣었어. 낄 수가 없었지. 그리고 절대 낄 수가 없었던 K리그이기도 하고 누가 찾아주지 않기도 했죠. 그때는. 가장 단적인 예가 예전에 K리그가 진짜 빡셌던 게 리그 2바퀴 돌고 플레이오프 가잖아. 그 박주영이 한 바퀴 도니까 그 다음 바퀴 때 3골인가 2골인가 밖에 못 넣었다니까 데뷔 시즌에. 그게 이 박주영이라는 선수 자체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 현미경 분석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라는 무대인데 이 선수들이 분석을 해서 막을 수 있는 선수의 수준이 한 70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30은 이건 선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보면은 70까지는 그전엔 다 70까지는 했던 거야. 근데 지금 선수들은 요걸 조금씩 넘어. 박승수 선수 같은 경우에 수원 삼성, 난 이제 수원 삼성의 팬이니까 박승수가 원래 조금 라인 타고 뛰는 윙어였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팀에서 갖고 들어가는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컷인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이 선수가 컷인하는 거를 넘어서서 양민혁과는 또 다른 스타일인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이사이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게 지금이야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일부 팀을 상대로 한다거나 뭐 그래도 프로 선수들을 상대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쉽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대의 문화의 흐름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단편적으로 또 얘기하다 보면 MZ세대라고 말하는 것들도 예전에는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후배들은 틀리든 맞든 일단은 그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그 말에 수긍하고 그거에 맞게끔 움직여야 됐던 거라면 지금은 자기의 의사표현을 조금 더 선배들한테도 내세워서 자기의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감독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조금 더 밀접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결국 작은 거의 시작이 큰 경기장의 그림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또 드는 것 중에 하나긴 하죠. 무조건. 지금은 이제 양민혁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토트넘하고 우리가 이제 팀 K리그가 경기를 했는데 윤도영 선수가 어쨌든 지금의 매스컴은 다 양민혁이 다 가져갔기도 했고 그 안에 이제 뭐 이승우라는 스타 플레이어라는 이런 얘기들로 막 가득하다가 어제 경기를 보다 보니 그냥 이제 매체의 눈이 아닌 축구인으로서의 눈을 보니까 저렇게 잘 또 하는 선수가 분명 존재하는데 너무 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플레이들도 많이 했고 그치, 윤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감각적으로 좀 다르지. 그리고 어제 또 끝나고 나니까 윤도영 선수가 이게 짤막하게 뭐 인터뷰하면서 양민혁한테 조금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 양민혁이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또 보이니까 뭐 자리 체인지라든지 이런 것도 요구도 하기도 했다 그러고
양민혁이 더 잘 돋보였으면 좋겠어서 좀 서포트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도 하고 이제 그런 인터뷰를 좀 보니까 아 지금은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플레이 스타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성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누군가랑 협업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사실 진짜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지금 세대의 흐름에 발맞춰지는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이 생활체육, 어린이 체육, 이 어린이 축구 그리고 이제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3살 차가 나잖아. 그렇지. 우리도 3살 차가 나는데 이 아래 애들하고 너랑도 벌써 세대 차가 나잖아. 그러니까 단적인 예는 어떤 거냐면 나는 어릴 때 축구를 할 때 맨 땅에서 찼거든. 흑운 동작. 그 너도 일부는 비슷할 거야. 그쵸 나도 일부는 흙에서 찼으니까 뒹굴었으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흙에서 찼단 말이야. 그치 난 중학교 중3 때까지는 차긴 했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인조잔디는 되게 강한 축구부를 가진 학교의 전유물이었어. 그치 아니면은 맞아. 공원 같은 공원. 데는. 예. 근데 그때 당시는 학생 신분의 공원에 인조잔디를 빌릴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날 중요한 자리에 가면 이제 인조잔디를 좀 신어보는 그래서 인조잔디용 축구화를 갖고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HG뽕이라고 하잖아. 나는 이제 HG뽕 축구화를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때는 축구하면 그냥 키카였던 게 키카만큼 못 버텨. 맞아 다 우리 세대들은 다른 공감할 KCC KC 맞아. 혓바닥 접어서 구두야 광내고 맞아, 했던 맞아. 시절이니까 또 KCC를 이렇게 벗겨지면 구두하고 이렇게 하면은 보수가 돼 또. 보수되지. 그래서 KCC랑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미즈노를 갖고 왔어. 미즈노 모렐리아를 갖고 왔는데 와 이게 백봉. 그때 백봉이 퓨마 백봉이 있었고 퓨마 잘 모르겠어. 퓨마 파라멕시코 백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즈노 모렐리아 백봉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랬는데 보통은 이제 체육사 가서 살 수 있으니까 체육사 가서 키카는 살 수 있으니까 다 동대문 가면은 그러다가 이제 다 심부름하러 오는 친구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마음 좀 세게 먹은 날 제브라 사는 거야. 제브라 제브라 사는 기가 거야. 막히게 조금 한 7만 원, 7, 8만 원대였고 KCC KC가 5만 원대. 우리 때 보통은 골키퍼 하는 애들은 진짜 용자고 맞아. 그러니까 태클 같은 거 못 하잖아. 왜냐면 흑운동장이고 그거 알아? 흑운동장은 겨울에 소금을 뿌린다? 소금 뿌리지. 그리고 타이어로 또 매달고 눈 없애야 되고. 개인적인 소감인데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 나는 성인이 돼서 축구를 즐겨오기도 했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인프라가 변하는 걸 보잖아. 그리고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인프라가 변하는 게 보이고 특히 애들이 축구를 하는 환경이 되게 좋아졌고 그리고 우리 때랑 또 다른 게 축구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다양해져. 특히 뭐 지금 이런 거 같지? 그치 이제 니네 센터 같지?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축구 선수를 할 건 아니지만 축구를 배워보고 싶어 할 때 이런 데 오면 되니까 축구를 접하는 데 더 어려움이 없어졌단 말이야.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팀을 10년 동안 운영을 했잖아. 지금 팀을. 그쵸. 지금 팀을 내가 생활체육으로 축구를 한 거는 어찌됐건 20살 때부터 팀을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18년, 19년 한 건데 이제 이게 2012년을 기점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2012년까지는 내가 내 친구들이랑 쳤어. 2012년까지는 친구들이랑 차고 14년부터는 바뀌는 게 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팀에 어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건데 뭘 느꼈냐면 우리 때 공찬 사람들은 생활체육이건 엘리트를 떠나건 투박해.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있어도 뭔가 약간 러프해. 근데 내가 95년생 이하 선수들을 보잖아. 그러면 기본기가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모난 특징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특징은 없는 것 같은 거야. 너가 볼 때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느껴질까 그런 게. 엘리트는 확실히 90년대 이때 물론 그 전에는 더 그랬겠지만 90년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의 공을 이제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겪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왜 막 이렇게 뿌식뿌식하면서 좀 이렇게 투박투박한 약간 이런 유형의 스타일들이 열에 9은 되게 그랬던 것 같아.
그중에 한 명 정도는 좀 뭔가 귀하게 볼을 좀 이쁘게 찬다고 해야 되나? 옛날 최문식 선수 같은 거. 최우 선생님 은사님이셨는데 확실히 그 막 아기자기하게 차는 분들이 10명에 한 명 정도 있다라고 하면 약간 9명은 그래도 어느 포지션이든 약간 좀 이렇게 뚜시뚜시하는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있었는데 최문식 선수가 예전에 그 A매치에서 사포했어, 알아? A매치 경기에서. A매치 경기 기억이 안 나는데 A매치, 나 좋아했거든. A매치 경기에 사포했어. 우리나라에 테크니션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고등학교를 최문식 선생님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 학교를 선택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좀 이렇게 투박함이 묻어있는 선수들이 원체 많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좀 아기자기한 이제 플레이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많아지고 투박투박한 선수들이 오히려 가운데로 조금 이제 뭐 딱 뭔가 포지셔닝에도 수비형, 센터백 이렇게가 좀 투박한 유형들의 선수들이 조금 밀집되었더라면 이제 사이드나 포드, 미드필드 한 명 정도는 좀 고루분부하게 볼을 좀 아기자기하게 차는 맛도 생겼고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골키퍼도 이제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이 갑자기 많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예전에 물론 지금도 세이빙을 잘한다던가 뭐 빌드업을 잘한다던가 하는 어떤 좀 특유의 하나 정도는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는 프로라면 뭐 그래도 공을 찼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뭔가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골키퍼도 뭐 기본기가 뭐 좋다 뭐 세이빙이 엄청 좋다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골문 하나 잘 막아주는 정도라고 그냥 생각했던 1차원적이었던 선수가 많이 있었더라면 이런 시기들이 조금 변하니까 갑자기 기본기도 좋은 선수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팔이 막 길쭉길쭉한 사람들이 막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조금 투박함에서 유연한 선수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러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기 축구에 왔을 때도 조금 더 이쁘게 좀 공을 입맛에 맞게끔 잘 찔러주는 유형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니까 예전에는 그게 있어. 그러니까 예전 선수들 예전에 그러니까 운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출생을 그러니까 나는 예전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법 공 오래 찼던 사람들이랑 이제 공을 차볼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그 사람들도 훈련 열심히 하고 했을 건데 그런 거 있잖아. 요새 선수들이 딱 칠 때 보면 공 안 뜨고 공이 쫙 미끄러지는데 그거 쫓아가서 뛰잖아. 근데 예전에 이제 진짜 인상 깊은 형이 하나 있었어. 중앙 하프라인에서 대각선 골대까지 그냥 진짜 나오는 발 툭툭 하면서 고속으로 찔러 들어가. 공을 드리블 갖고. 근데 공이 튀는 거야. 튄다고? 공이 튄다고. 그러니까 볼이 튀는 걸 그러니까 볼이 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기가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감각이 대단한 게 그 볼이 튀는 걸 잡아가면서 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다가 요새 애들 보면 군더더기가 없는 거 좋다 이거야. 너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단적인 예로 95년생 이후 애들 중에 이제 97, 98 이런 애들이 우리 팀에 있다가 이제 다른 팀에 이제 풋살 리그 생기고 풋살 프로화 되면서 이제 거기로 가고 그랬는데 그때 애들이 만약에 게임을 하잖아. 그러면 얘네는 지네가 힘들면 볼을 엄청나게 관리를 해버려. 관리해버리고 그냥 그 안에서 계속 갖고 있어 버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공을 계속 갖고 있으면 0대 0밖에 안 나잖아. 어찌됐건 어그레시브한 순간이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장면들이 안 나타나는 게 사실은 나는 좀 프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보이는 선수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니까 우리가 기가 막힌 거 하나쯤은 있는 게 프로라고 생각하잖아. 보통 슈팅이 기가 막히던가 뭐 포지션별로 장점이 하나씩은 명확하게 있다라고 생각하긴 하죠. 얘는 한 번 흔드는 거밖에 안 하는데 그 한 번 흔드는 거에 수비가 매번 벗겨진다든가 뭐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 그때 아니면 킥이 대단하던가 슈팅이 대단하던가 그래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뭐 되게 특징 있는 선수들은 사실 좀 줄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에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거에 이렇게 뭐가 툭 튀어나온 거가 그런 게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 거 좀 줄어드는 느낌이다. 근데 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오히려 좀 국제적인 추세로 다가가는 방향으로 보여진다는 거잖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지금의 현 시대의 축구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나도 이제 지금은 형이 말한 대로 예전 선수들 뭐 차범근 세대, 손흥민도 뭐 그 전에 박지성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 유럽 선수들도 보면 투박한 건 사실인데 사실 지금 큰 단락으로 뭐 그냥 기술적인 면은 지금이 더 나아 보인다는 평균적으로 10명의 선수들이 다 좋아진 느낌인데 예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특출나게 진짜 기술이 좋다라고 하는 선수들이 딱딱 몇 명씩 꼭꼭 집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보면 세대의 그 시대가 갖고 있던 그런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기술이 보편화가 된 거지. 그치. 더 기술적으로 뭔가 더 잘한다라는 표현은 예전 시대의 선수들이 훨씬 더 잘한다라고 느껴지고 지금은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해야지. 그럼 예전 시대의 선수 어쩌면 표본이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나는 그래도 예전 선수들이 기술적으로 훨씬 더 잘한다가 맞는 것 같고 지금은 기술적인 건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상황 편준화가 된 거네. 상황 평준화가 좀 된 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도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홍명보 하이라이트 예전에 홍명보 브라질전 하이라이트가 있어. 몰라 본 적이 없어. 난 어렸을 때 홍명보를 되게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포백의 센터백은 못 보는데 쓰리백의 스위퍼는 진짜 기가 막히게 보거든. 왜냐면 이거 말로 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게 되게 멋있었는데 그 나중에 커서 너도 나중에 기회 됐을 때 한번 봐. 생각보다 터치가 너무 안 좋아. 볼에 대한 터치가 터치도 안 좋고 이렇게 볼 컨트롤 자체가 보통 요새 선수들은 딱 잡고 컨트롤하고 딱 밀어놓고 바로 패스잖아. 그 터치가 너무 안 좋으니까 공을 2번, 3번씩 만져. 근데 그러니까 전술적인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어쨌건 그 포지션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패스할 수 있는 커버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때 그 시절의 선수들은 거의 어지간하면 그렇더라고. 패스가 이렇게 딱 도는 거 보면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그래 기술이 보편화되고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너는 한국에서도 엘리트를 했잖아. 그리고 지금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엘리트 했던 맞아. 경험도 있고 학교 축구를 했지. 우리가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축구를 해서 프로로 가서 이제 토트넘까지 간 케이스인데 우리는 또 토트넘에 있는 또 한 명의 선수를 알지? 그치.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카더라로 들은 얘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공식 경기로 함부르크 데뷔전을 치렀던 게 일생에 뭐 18번째 경기인가? 본인이 뛰었던? 본인이 뛰었던.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에서 축구부 생활을 해도 정식 경기를 몇 경기 안 뛰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 진짜 난 처음 들어보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왜 있잖아 우리 같이 하는 승현이 승현이네 학교에 와서 손흥민이 연습을 한대. 둘이 또 동갑이고 걔는 또 청소년 대표를 같이 했잖아. 둘이 동갑이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슈팅을 한쪽에서 500번 저쪽에서 500번 이제 우리 흥민존 얘기하는 거야. 가마 차는 슈팅 있잖아. 어제 보는데 진짜 슈팅 때 가마 때리는데 어떻게 빠르냐? 기가 막혀요. 그 공 굴러가는데 가마 때리는데 그거를 발에 반박자로 때리더라고. 결국 손흥민도 우리가 흔히 익히 들은 내용으로는 어쨌든 아빠 따라서 그러네. 해외 가서 기본기만 막 죽으라고 했다고 하잖아. 어쨌든 기계처럼 했지만 경기는 많이 못 뛰었어 실질적으로. 근데도 18번째 경기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기본적으로 이 경기의 흐름을 보는 눈이라든지 센스는 계속 눈으로 익히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준비라는 거를 머리에다 대감기를 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을 거고 실질적으로 그 경기장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럼 내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결국에는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하고 예전하고 달라진 거라고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전이 특화되어일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구성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너도 나도 1번부터 10번에 대한 기본기는 다 하는 거지. 너무 다 하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이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또 해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 요새 애들은 헤더도 잘해. 그럼 지금 애들은 그냥 형 뒤꿈치로도
이번에 유스팀 감독님하고 18세 감독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춘천 그 사건이 조금 터져서 손흥민 그 축구학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른 곳에 있다가 이곳에 왔는데 손흥민 그 아카데미를 나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감독님들이 감독 코치님들이 야 저거 야, 이것도 돼 하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리프팅을 정말 뒤꿈치로 뒤꿈치로 리프팅이 돼? 된대. 자기들도 놀랬대. 자기들도 그래서 진짜 와 그 많은 얘기들 중에 그러니까 여기로 하는 거잖아.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공이 진짜 계속 떨어지지 않고 기본기가 된대. 아니, 그러니까 기본기가. 아니 그거 시킨다는 소리는 들었어. 아웃사이드 있잖아. 아웃사이드는 우리도 하지. 지금도 나도 조금 하고 다 하지만 와 뒤꿈치로 그래서 자기들도 얘기를 하고 봤는데 진짜 왜 뉴스에도 팩트도 있을 거고 뭐 거짓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허풍도 떨 수 있고. 근데 진짜 기본이 진짜 잘 시키는 곳이구나라고 갑자기 생각이 전환이 되더래. 그러니까 그만큼 그치. 요즘에는 기본기 훈련이라는 그 말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인 1조 볼 살리기 대주기라고 옛날에는 표현할 때 공 대주기 뭐 이런 거를 기본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본기의 종류도 엄청 많고 프로그램도 원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과연 다 소화해낼까? 근데 지금 선수들은 그걸 훈련 시간에 다 소화를 하고 있다. 옛날에 14년 전에 볼 마스터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14년이 더 됐지. 15년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잠깐 코치를 해볼 때 볼 마스터리를 가르치라면서 볼 마스터리를 보여주는데 난 이게 되게 도움 되겠다. 난 사실 그게 더 리프팅보다 더 도움이 되겠다.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기본기 연습은 다 감각적인 연습이니까 그게 리프팅도 결국에는 나는 뒤꿈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뒤꿈치를 쓰는 상황이 축구에서 생각보다 많잖아. 생각보다 많이 있지 형. 많이 있어. 힐패스 할 때. 힐패스도 그렇고 보통 그런 거 있잖아. 볼 왜 네이마르 같은 거긴 한데 볼 좀 컨트롤을 뒤로 올 때 뒤로 있잖아. 올 때. 뒤로 올 때 리프트로 넘겨서 내가 수비 뒤에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러면 야 근데 뒤꿈치 리프팅은 진짜 대박이다. 나도 이번에 놀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기본기라는 거 자체가 그리고 이제 기본기 안에 요즘에는 형이 말한 대로 볼마스터리라는 그 커리큘럼도 원체 잘 짜져 있고 결국에는 모든 게 볼 감각 훈련이라는 그 명목 안에서 다 하다 보니까 진짜 계속 이어서 얘기하지만 그 기본기 볼 감각의 형태는 너무나 보편화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솔직히 나는 성인된 입장에서 막 리프팅 같은 거 연습하기 좀 부담스러우면 주차장에서 가끔 볼 마스터리는 조금 하거든. 요즘에는 볼마스터리로 많이들 하지 리프팅을 많이 시키진 예전에는 무조건 나가면 리프팅 저기 가도 리프팅 몇백 개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더라면 지금은 리프팅보다는 볼마스터리 어디 가나 요만큼 공간만 있어도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고 실내외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요즘엔 유소년 애들도 그냥 엘리트 축구하는 애들 보면은 다 주차장 이런 데 가서도 하고 요즘에 인스타 보면은 다 그런데 맞아. 올려서 사실은 축구를 어떻게 보면 공을 좀 깔아놔야 유리한 스포츠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개인 피드나 이런 데도 다 자기 PR들을 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너무 대중화됐지. 이제 요즘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볼마스터리 다 맞아. 보고 할 정도로 그치. 많이 익숙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이라는 자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체육 시간권 안에서도 기본기 좋은 사람 너무 많잖아. 트라부존스포르, 트라부존스포르. 튀르키예 슈퍼리그, 슈페르리그지. 트라부존스포르에서 1년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매체로 얻을 수 있는 유럽 팀의 유스 팀 스케줄 같은 것들 보면 얘네도 거의 프로처럼 운동을 하는데 기본기 연습을 우리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기본기 연습을 하잖아. 우리나라 엘리트는. 근데 사실 유럽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이 경험을 내가 해봤어. 사실 트라부존스포르 1년 가기 전에 3달을 베르더 브레멘에서 베르더 브레멘. 원래 베르더 브레멘에서 유학생활을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이 3개월 기간 동안만 거주하다가 터키에 이제 자리가 베이스 캠프가 생기면 글로 넘어가는 조건이었어가지고 3개월 아, 베르도 브레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테스트는 아니었고 트라브존을 가야 되는데 미리 이제 현지 적응처럼 원래 있던 유학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생활했었는데 처음에 완전 신세계였던 게 훈련 이제 하러 나오면 우리나라는 동그랗게 모여서 뭐 얘기 다 듣거나 하고 기본적인 몸 풀고 스트레칭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진짜 1, 2, 3, 4, 5, 6, 7, 8, 9 뭐 스텝부터 짜자라락 했는데 얘네는 이제 잠깐 몇 명 정도씩 모여서 나와서 감독님한테 잠깐 얘기 듣고 이제 자유적으로 몸을 풀더라고. 아 그냥? 3명, 4명씩 프로처럼 3명, 4명씩 뭐 러닝 갔다 오고 앉아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감독 그때가 U15 훈련 참석하는 거였는데 뭐 이제 한 10분 15분 지났나? 다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모여. 그러더니 오늘 훈련은 오늘의 이제 오늘의 주제는 섹션은 예를 들어 뭐 2대1 패스입니다 라고만 던져놔. 그리고 편을 짜줘. 그리고 1시간 한 10분 동안 슈팅 게임만 하는 거야. 아, 슈팅 게임만? 나 3개월 동안 슈팅 게임만 했어. 베르도 브레멘에서? 베르도 브레멘에서. 근데 걔네가 12세, 13세, 14세 조금씩 다른데 결국 마지막 한 30분 이상은 다 슈팅 게임으로서 그 훈련들을 다 마무리하더라고. 근데 15세 있을 때 1시간 10분을 계속 슈팅 게임. 대회 이제 경기 이제 시합 갔다 오면 프로 선수들처럼 클럽하우스 들어가서 회복 훈련하고 자전거로 공원 같은 거 도는 거 심박수 체크하고 이거를 꾸준하게 하더라고. 그러면 전술 연습은 언제? 그러니까 그 슈팅 게임 안에 전술을 내가 안 그래도 물어봤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15세면 기본기 계속하고 팀 전술 훈련 해야 되지 부분 전술 훈련 또 하지. 패턴 플레이 연습하잖아. 그걸로 2시간 반을 훈련을 한 타임을 하는데 얘는 1시간 반 하는 동안 20분 몸 풀고 나머지 슈팅 게임을 하니까 이게 실력이 느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프로가 얘네가 과연 프로팀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달쯤 다 돼갔을 때 이제 나도 감독님 코치님한테 통역사를 통해 가지고 물어봤어.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데 우리나라는 이런 훈련들로 이렇게 해서 이런 구성으로 2시간 반 정도로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실력이 맞는 거냐? 이렇게 실력이 느는 게 맞는 거냐? 15세가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딱 하는 얘기가 진짜 심플하게 대답해줬어. 축구 경기 하려고 훈련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경기 하면서 다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끝날 때 내가 설명 안 해줘? 내가 다 하잖아. 나머지는 너희들이 생각해야지. 아. 거기서 이미 끝났어. 그거를 얘기를 듣고 어차피 디테일한 부분은 18세 가서 다듬으면 되니까. 그것까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 대답 안에서만 내가 느낀 건 맞아. 축구 시합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축구 시합만 시킨대. 그리고 이 경기들이 다 끝나거나 중간중간에 어떤 지도가 필요한 순간에는 자기들이 와서 모여서 포지셔닝 얘기해주고 작전판에 이거 해 정도만 키워드를 자꾸 던져주니까 선수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감독님이 말한 게 무슨 뜻일까? 이걸 플레이 안에 어떻게 이 플레이를 내가 어떻게 녹여야 되나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한 게 이미 다 1부터 10까지 기계처럼 다 만들어 놓고 이거대로 만들어 주고 왜 이거대로 안 해를 외치니까 결국에는 스타일링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 그 제일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포지션이 사이드백이라잖아. 오른쪽 사이드백이 이쪽에 있을 때 벤치랑 가깝잖아. 그러면 코트 체인지를 하잖아. 진영 체인지를 하면 멀어지니까 얘가 자꾸 감독을 쳐다보면 날라다니는 경우가 있고 감독을 계속 쳐다보는 경우가 있고. 실수하면은 이제 지시가 안 닿으니까 먼저. 그러면 트라브존은 어땠어? 트라브존도 그래서 이제 그 넘어갔을 때 이제 17세 팀하고 같이 좀 월반해서 이제 같이 훈련을 계속했었는데 걔네도 나오면 조금 몸풀 때 좀 우리나라랑 비슷하더라고. 약간 좀 이렇게 짜져 있는 그 시간 안에서 훈련을 같이 스텝이랑 쫙 하고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걔네도 슈팅 게임만 해. 슈팅 게임을 다들 좋아하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슈팅 게임은 잘 이제 만약 내가 중1 때도 중3 게임 형들 게임 들어갈 때 형들 대회 기간 전에 이제 하프 매치 하면서
팀 전술 조금 이제 실전 경험처럼 느껴야 될 때 하는 정도가 끝이었는데 얘는 진짜 밥 먹듯이 이것만 하니까 와 이게 뭐지 했는데 선수들도 오히려 터키 갔을 때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내가 안 그래도 똑같이 터키 가서도 이런 질문을 하니까 걔네가 똑같이 의아하게 아니 뭐 이제 나한테 남이라고 불렀는데 남 왜 너는 생각은 안 하고 그려진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하길래 순간 이제 멍해져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얘네들한테 내가 지금 뭘 말해줘야 되지?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좀 몇몇 친한 친구들이랑 또 어울린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남 축구를 잘하려면 자꾸 머리를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랑 동갑인데 완전 계열밖에. 걔는 프로 마인드가 있었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트라분에서 나올 때 걔네는 준프로처럼 이미 1군 가서도 운동하고 그때 이을용 선수가 있었는데 그때 한 3, 4명은 18세 가서도 뛰고 20세 가서도 뛰고 월반을 하네. 월반 가서도 해서 뛰더라고. 근데 걔네들이 나랑 동갑인데 나한테 갑자기 왜 나 혼자 생각 안 하냐 물어보고 갑자기 나한테 왜 정해진 대로만 축구를 하냐고 딱 질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너무 계속 신세계를 맛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진짜 다양화? 의미 있는 말인 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슈팅 게임이 공격과 수비가 다 돼야 되잖아. 다 돼야지. 특히 트랜지션도 빠르고. 트랜지션도 빠르고 포지셔닝도 중요하고 내가 압박을 어떻게 풀어 나와야 될지 기술적인 부분도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진짜 축구의 실전적인 부분이 압축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슈팅 게임인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좀 되게 좀 지나치게 전술적으로 성인끼리만 이용하려는 부분들이 있었네. 약간 좀 커서 그 만들어진 틀을 그냥 끼워 입히는 게 그리고 이제 입히는 것 약간 같은 느낌이었더라면 우리는 약간 피지컬 트레이닝에 가까워. 그치 약간 체력 훈련. 근데 걔네들은 확실히 그 순간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좀 부족한 것들은 결국엔 1대1, 2대2, 3대3 이 게임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그리드를 짜서 걔네가 훈련 준비할 때도 슈팅 게임 공간 딱 만들어 놓고 조금 뭐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1대1 경기 시켜서 부족한 거 알려주고 2대2 시켜서 결국에는 다 경기 형태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서 1시간 반 그 안에 다 녹여내고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찾아서 너희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기본기를 왜 우리가 가르쳐? 니들이 쉬는 시간에 알아서 하든. 그래서 어찌됐건 뭐 올해 우리나라도 이제 스몰 사이드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많이 도입됐었는데 이게 벌써 내가 중학교 고1 때 간 거니까 20년이 거의 다 된 거네. 20년 가까이 된 거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그렇게 하는 걸 해봤고 하니까 그들이 원했던 게 과연 뭘까 또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창의적인 플레이도 나와야 되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스스로 경기 보는 눈을 키우는 걸 이미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보는 수가 너무 다르더라고. 그들이 만약에 20세 때 느끼는 눈들은 우리는 나는 일단 나라고 표현하면 축구를 하고 싶을 때까지 하다가 다 그만두고 진짜 지도자 생활을 조금 하고 C급, B급, A급을 들어가 보니 그때 당시에 그들이 느꼈던 약간의 경기 흐름의 눈과 지금 또 내가 보는 눈들이 약간 비슷하거나 내가 지능적으로 조금 높거나 그러니까 이미 한 10몇 년이 너무 다른 그러니까 갭이 생겨버린 거지. 갭이 생긴 거지.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그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또 나라들이 특성화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지단의 여전함, 뭐 사비 알론소의 여전함 해갖고 나오는 거 왜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슈팅 연습 같은 거 할 때 코치님이 되게 정확하게 밀어주잖아. 맞아. 뭐 그리고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서 왼발로 찰 거면 왼손 들고. 근데 보면은 지단이랑 사비 알론소가 슈팅 같은 거 놔줄 때 이렇게 패스 놔주는 거 보면 진짜 갖가지 볼로 다 주더라. 맞아. 진짜 세게도 주고 뛰어서도 주고 높게도 줘보고 회전도 줘보고 맞아. 바운드 뭐 특히 사비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크로스 이제 패턴 연습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슈팅 막 롱패스를 무회전을 주고 막 그런 것들 보면은 아 이게 좀 더 축구라는 스포츠를 하기 위한 것에 맞춰져 있구나. 그것도 있었어.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때 어쨌든 대주기라는 기본기를 할 때 맞아, 맞아, 손으로 맞아. 이렇게 던져주면 던져주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맞춰주면 그냥 공이 오는 볼을 내가 갖다 대는 거를 기본기 훈련 이걸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유럽 갔을 때 이제 한국 선수들이 몇 명 있어서 같이 이거를 이제 개인 훈련 시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대주기가 뭐냐면 이게 설명. 2인 1조로 있으면 한 사람은 공을 던져주고 그거를 발등에 맞추거나 인사이드에 맞추거나 뭐 무릎을 한번 컨트롤해서 반대발로 주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이제 대주기라고 옛날에 축구 용어로 옛날엔 대주기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유럽에서 갔을 때 이제 그런 거를 개인 훈련 때 했더니 그 유럽 애들이 이상하게 뭐지? 일단 막 쳐다봐. 그러고 나서 처음에 물어봤어. 이거 무슨 훈련이야? 그러길래 기본기 훈련이야.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훈련해. 그랬더니 걔네가 축구 경기장에서 손으로 공 던져서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 그치. 네 발 앞에 이렇게 와? 그치. 그럼 너네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코치들이나 이제 할 때 시범을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가까이 서지도 않아. 조금 멀리 서서 킥으로 때려줘. 슈팅으로 차. 그거 잡아놓고 패스하고 오는 거 한 번에 리턴 주고 이런 거 연습하더라고. 사실 그게 맞긴 해. 그러니까 이제 걔네가 말한 게 결국에 실전에서 이렇게 공 손으로 잡아두고 야 이거 가져가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는 이렇게 해서 계속 갖다 대는 연습을 이제 1차원적인 훈련을 했더라면 걔네는 이미 실전처럼 어느 자리에서 가까이에서도 패스를 강하게 줘서 잡는 것도 하고 멀리서 킥으로 때려주는 거 뭐 인프런트, 아웃프런트 때려주는 거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볼 컨트롤 연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볼 컨트롤 연습부터도 우리나라는 정적으로 서서 던져주며 맞추는 역할이었더라면 걔네는 진짜 경기 형태로 계속 하니까 경기장에서 이거는 우리보다 더 기계적인 거지. 그치. 단적인 예로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뒤꿈치 들어야 된다. 근데 유럽에서는 뒤꿈치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뒤꿈치를 딛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도 존재한다라고 가르치잖아. 맞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잖아. 그냥 뒤꿈치 들고 다녀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되게 그렇지. 맞아. 확실히 유소년 때부터 뭐 축구의 기술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도 다 틀리고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내가 느낀 건 키워드를 어떻게 던져줬던 거냐의 차이이지 않을까. 그치. 그들은 우리한테 자꾸 머리를 쓸 수 있게끔 질문을 던져주는 형태의 이제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게 몸에 익숙한 그들이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머리를 생각하기보단 일단 기계적으로 계속 1 더하기 1은 2니까 이것만 기억해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수를 많이 만들어서 그 가지수가 나오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게끔 하다 보니까 질문보다는 답을 계속 감독 코치님들이 내준 답을 내가 이 답을 꼭 맞춰서 맞게끔 해서 혼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상황적으로 아까 그 양민혁부터 다 앞전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지금은 기술이 보편화. 대신 예전에는 그래서 기술이 특성화 되어 있는 존재들이 딱 있었고 대신에 경기를 보는 흐름, 눈들은 예나 지금이나 보면 유럽이 앞설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많이 바뀌었네. 많이 쫓아온 거지. 많이 바뀌었네. 그런 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 그럼 양민혁은 어떤 스타일의 선수로 토트넘에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클루셉스키가 지금 현재 왼발이지만 오른쪽 측면에서 템포 조절하는 그런 드리블러 역할을 하잖아. 그걸 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그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일단은 스쿼드 플레이어로서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왠지 그걸 대체 자원으로 물론 지금 나이를 고려하면 대체 자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나는 대체 자원보다는 어떤 한쪽의 측면을 조금 더 왜냐면 파괴력을 조금 더 주고 싶은 왜냐면 어느 쪽에서도 움직임 어쨌든 손흥민과 같은 양발의 그 유연함을 다 갖고 있고 아까 형이 말한 대로 속도를 끊기지 않고 드리블러의 역할을 하는 선수니까 왠지 한쪽 측면을 아예 조금 더 무너뜨리는 수 있는 공격 전술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지금과 같은 자원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일본에서 유용한 카드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그 얘기했잖아. 양민혁 같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또 누가 있을까? 윤도영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윤도영이. 아무래도
사이드 측면으로서의 어쨌든 지금은 지금 또 축구 흐름이 또 조금 바뀌긴 했지만 사이드에 어쨌든 우리나라 국가대표 자원으로서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 더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질 수 있는 선수가 윤도영 선수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강준혁이나 박승수가 갖고 있는 포지셔닝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접근 대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고. 그치 이번에 어쨌건 팀 K리그 뽑혔고. 뭐 그것도 한몫할 수 있는 자원인 것 같고 예전보다 폼이 박승수는 예전 폼을 잘 모르긴 하지만 강준영은 그 예전에 경기를 조금 본 적이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그때의 경기력이 지금의 경기력보다는 훨씬 더 좀 좋았던 것 같아. 예전이 그 나이대 대비로 봤을 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서 지금의 폼으로는 윤도영이 조금 더 빠를 것 같고. 근데 이제 윤도영이 기사로 자기도 양민혁 같은 케이스로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조금 더 경험과 실력을 조금 더 잘 정비해서 해외를 나가는 건 잘한 거지. 나가는 것도 나 또한 난 그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말한 거 보면 아무래도 윤도영이 조금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진짜로 잘하고.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박승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박승수를 계속 노리고 있어. 그런데 수원은 지금 당장은 선수를 보내줄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수원이랑 MOU를 좀 체결을 해서 기술 제휴를 좀 하려고 뭐 그런 상황인데 나도 경기력적인 그러니까 지금 능력적인 측면만 보자면 나는 양민혁을 제외하고서는 이 셋 중에는 윤도영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윤도영은 그런 거 있잖아. 보통 윙어가 측면을 다 쓰긴 하지만 왼쪽에서 쓸 때랑 오른쪽에서 쓸 때랑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윙어들이 사실 좀 많아. 근데 윤도영은 그런 부분이 좀 없더라고. 조금 더 광범위한데 그 위력이 반감되지 않는 난 그런 스타일 윙어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사이드에 둬도 비슷한 퍼포먼스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 선수 출신인데도 오른쪽 윙에 오른쪽에 두면 기차길 타고 왼쪽에 두면 안으로 들어오는 뻔한 윙어들이 있어. 그러면 근데 윤도영은 내가 기차길을 타든지 아니면 갖고 들어가든지 일단 하프 스페이스에서 활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상대 풀백이랑 센터백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 그래서 그렇게 지가 어시스트를 하거나 그렇게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해도 그걸로 인해서 대전의 공격수들한테 유의미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보고 윤도영도 좀 더 양민혁보다는 주목받을 만한 플레이가 아니지만 오히려 전술적인 가치는 윤도영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지금으로선 더 좋긴 해. 왜냐면 요즘에 빌드업이라는 것 자체도 사이드백을 활용한 어떤 사이드 윙어들부터 시작되는 그런 빌드업이 아닌 요즘에는 센터포워드와 미드필더들의 자리 체인지 스위칭을 통해서 가운데로 가운데로 찔러주는 순간부터의 빌드업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요즘에 또 나름대로의 축구의 전술적인 트렌드가 시작되니까 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전술적인 부분에서 그렇다고 기술이 떨어지거나 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유럽에서 조금 더 좋은 선택지적인 부분과 금전적인 것 차원에선 진짜 우리가 지금 흔히 뭐 분데스리가 정도라도 충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훨씬 더 빠를 것 같긴 해. 오늘 양민혁 선수 이적과 관련돼서 우리 남해루 대표가 선수 시절에 아시아도 겪어보고 그리고 한국의 유소년도 겪어보고 각국의 유소년적인 수준이나 각국의 유소년적인 교육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양민혁 얘기를 꺼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남해루 대표가 한국에서 이제 유소년 생활도 했고 유럽 프로 유스 시스템도 어찌됐건 유학이지만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와 지금 한국은 어디쯤 와 있나, 대한민국의 축구는 어디쯤 와 있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짜 대한민국 축구는 자신을 버리고 고민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였지만 조금이라도 앞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좀 경험을 또 얘기도 해드리고 저보다 더 위에 밑에 그 선후배님들의 얘기들도 조금씩 가지고
이런 자리를 비로소 많이 전달이 되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2회밖에 안 돼서 저희가 코너 이름을 만들지 못했는데 저희가 계속 하면서 다음 주부터 코너 이름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장동희 남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